다들 유평을 본 학생들이거나 학부모님들이시죠? 네. 어떻게 이번 유평 잘 보셨나요? 네, 수능은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거 알고 시작하시면 되고요. 매번 유평은 지금 작년 유평 혹시 여기 봤던 사람들 있나요? 작년 유평? 작년 유평 보고 기분이 어땠어요? 제 기억에 아이들 얼굴이 굉장히 썩었거든요, 학원에서. 되게 썩어 있었는데 올해 유평 보고 약간 좀 이상했어요. 뭐가 이상했냐면 보통 1교시를 보고 나서 쉬는 시간에 아이들 얼굴을 이렇게 보거나 2교시 시험 감독을 들어가면 아이들 얼굴이 굉장히 어두웠는데 올해 1교시 끝나고 나서는 그렇게 어둡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밝은 아이들도 꽤 있고요. 근데 2교시 끝나고 나서는 약간 반응이 엇갈렸어요. 2교시 끝나고 나서는 약간 붓기는 했는데 우려할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3교시가 끝나고 나서는 애들이 아주 밝았습니다. 3교시가 끝나고 나서는 아주 밝았어요. 4교시 끝나고 나서는 이제 과목별로 얼굴 표정이 틀려졌겠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영어가 너무 쉬웠어요. 일단 첫 번째로 이번에 영어가 너무 쉬웠다는 게 뭐냐면 아주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안 나왔지만 대략 1등급 받는 아이들이 한 20%는 나오지 않을까? 절대 이번 유평의 영어 성적을 믿으셔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실질적으로 내가 컷을 잡고 싶으면 1등급은 95, 5점씩을 올려서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충분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역대적으로 수능에서 영어가 가장 어렵게 나왔을 때가 대략 1등급 맞추는 비율이 한 5% 정도면은 좀 어려웠던 거고요. 한 7, 8%까지 간 적도 있어요.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5% 정도에서 끊긴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영어를 2등급 받아도 서성한 정도까지 쓰는데 그렇게 손해가 없습니다. 왜냐면 1등급 자체를 받는 아이 대부분 최상위권은 다 빠져버릴 테니까요. 근데 영어가 만약에 7%, 8% 정도의 비율로 1등급이 나오게 되면 이때는 이제 2등급 받으면 특히나 이제 상위권, 최상위권을 노리는 아이들은 굉장히 심각해지는 상황이 오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번 6평처럼 나와버리면 제가 볼 때 영어는 거의 지금 부족화가 되는데 이렇게 나올 일은 없을 겁니다. 일단 그래서 영어를 잘 봐서 지금 저희 학원도 그렇고 굉장히 업된 친구들이 있는데 잠깐 그 업된 기본을 좀 내려놓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6평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성적이 나오는데 가채점입니다. 이거는 지금 당일날 기준으로 제가 쓰는 자료는 지금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에서 만든 자료를 기준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시작하기에 앞서 여기 혹시 고3 학부모님 계세요? 고3 없으시군요. 왜 이걸 물어보냐면 고3 학부모님들은 여기도 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교육청 모의고사하고 평가원 모의고사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성적표의 차이점. 원점수가 안 나와. 그렇죠. 네, 아시는 거죠. 교육청 모의고사는 원점수하고 100분위만 나옵니다. 근데 평가원 모의고사로 넘어가면 원점수는 사라지고 뭐가 나오냐면 원점수 대신에 표준점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표준점수가 왜 중요하냐면 등급을 나누는 기준은 표준점수입니다. 원점수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같은 100분이라도 100분위가 96이면 다 1등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같은 100분위가 96인데 어떤 아이는 1등급이 나오고 어떤 아이는 2등급이 나옵니다. 특히나 이제 최저를 노리고 하는 학생들이 이것 때문에 피보는 일들이 가끔 생겨요. 본인은 100분위가 96인데 1등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2등급으로 바뀌면서 최저를 다 못 맞히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평가원 제가 보여드린 기준은 가채점 해가지고 표준점수, 그러니까 추정치입니다. 지금 현재 추정치로 나오는 표준점수고 그럼 국어에서 현재 1등급 컷은 표준점수가 128점 2등급 컷은
122점, 3등급은 대략 115점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최고점으로 가게 되면 화작을 선택한 아이가 만점을 받았을 때 131점으로 추정이 되고, 엄매를 선택한 아이가 만점을 받았을 때 134점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만점자 표점이 130점대가 나오면 초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시험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다들 쉬웠다고 생각하시네요. 쉬운 건 맞는데 아주 쉬운 건 아니고요. 대략 130점 초반이면 중반 정도는 평이하다. 그 다음 140을 넘어가면 좀 어렵다. 140 후반으로 가면 굉장히 어렵다. 150점을 넘어가는 순간 그거는 불승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대략적으로.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무난한 만점이 나왔죠. 근데 주목할 거는 뭐냐면 요 차이입니다. 같은 만점을 받았는데 이 아이는 131점이고요. 그 다음에 엄매를 선택한 아이는 134점이죠. 그럼 대략 저거 문제로 한 사람은 몇 문제 정도가 될까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대략 정도. 만점자를 보게 되면 저 정도 손해는 보고 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선택 과목에 따라서. 그럼 원점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대략 1등급 컷은 화작을 선택한 아이는 96이나 97 정도를 받았을 겁니다. 받게 될 겁니다. 대신 엄매를 선택한 아이는 90이나 93 정도의 원점수를 얻게 되겠죠. 그럼 이 점수 차이를 보시면 대략 4점 정도가 나잖아요, 그렇죠? 나는 3점짜리 하나나 2점짜리 2개 정도의 차이가 난다. 그리고 화작을 선택한 아이는 만약에 3점짜리 하나를 틀리거나 2점짜리 2개를 틀려야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화작은. 3.2점 2개 틀리면 화작에서는 1등급이 안 나오는 겁니다. 지금 예상치로는. 근데 이제 엄매 선택자로 가면은 얘기가 틀려지는 거죠. 3개에서 4개 정도까지 틀려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라는 게 이번 6편에 대한 얘기고요. 수능은 모릅니다. 그럼 2등급으로 가되면 대개가 또 이렇게 되죠. 2등급에서는 화작 선택자들은 대략 원점수 기준으로 89에서 90 정도. 그리고 엄매 선택자는 84에서 86 정도의 원점수를 받아야 그런 등급이 나오게 돼 있다. 이번 시험은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엄매 아이를 한번 보세요. 점수를. 얘는 84점이고 86점이잖아요. 그럼 누가 점수가 잘 나왔죠? 원점수는? 같은 엄매지만 86점이 잘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공통점수와 엄매 점수를 보십시오. 이 86으로 2등급 받은 아이는 엄매를 잘 받죠. 공통은 낮고요. 비교했을 때. 근데 위 아이는 엄매는 12점이에요. 근데 공통이 72점이죠. 문학하고 독서가. 점수는 낮죠, 얘보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국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난이도가 평이하거나 조금 어려웠을 때는 공통 점수가 높은 아이가 좀 유리합니다. 선택 과목보다. 그러니까 공통 점수가 좀 탄탄한 아이가 나중에 수능 가서 좀 높은 표준 점수를 받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재작년 수능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 미적이 너무 어렵게 나와서 재작년 수능은 역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에 아마 그때 1등급 컷이 84점이었는데 원점수 기준으로 미적 3개 틀리고 공통 하나 틀린 아이는 2등급이 떴고요. 그다음에 공통이 미적을 2개 틀리고 공통을 2개 틀린 아이는 1등급이 떴습니다. 그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공통이 강해야 좀 유리함을 얻을 수 있다 라는 부분이고요. 자, 이제 수학으로 가보시면 수학은 1등급 컷이 대략 표점 134점, 2등급은 127점, 3등급 119점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는 꽤 높죠. 그렇죠? 140이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 6평에서 수학 보고 가장 의아했던 게 미적 쪽이 전멸을 했어요. 진짜로. 그럼 미적이 너무 어려웠던 건가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미적 점수가 안 나왔더라고요. 그냥 공통의 만점이 74인가? 그럴 거예요. 74인가 그런데 공통 점수하고 선택 과목 점수를 저희 학원 애들을 분류를 해봤어요. 분류를 해봤는데 공통 과목은 74점도 많고 70도 많고 66도 많아요. 그러니까 한 개, 두 개 틀린 애들이 꽤 많아요. 꽤 많은데 그럼 왜 점수가 이렇게 안 나와? 라고 봤더니 공통 미적에서 점수가 쭉 밀렸습니다. 나는 확통은 이번에 좀 굉장히 쉽게 나왔다는 게 선생님들의 평가고 미적은 굉장히 어렵게 나왔다는 게 선생님들의 평가예요. 그러니까 이번 6평에서 본인의 수학 실력의 기준은 선택 과목보다는 공통 과목의 점수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를 분석해서 어떻게 내가 보완해 나갈지. 어차피 확통이나 미적이나 기하는 이번 6평에서는 전범위가 아닙니다. 시험 범위가. 6월 평가는 전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앞에 진도 부분에서 이 파트가 강한 아이들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점수보다 더 많이 맞출 수 있는 경우도 생기고 반대로 후반부가 강한 아이들이 앞에서 본인이 틀릴 것보다 더 많이 틀리는 경우도 생겨요. 일단 지금 현재 수학 점수는 공통 과목 점수를 좀 의미 있게 바라보시는 게 중요하고 전범위니까. 대신 미적이나 확통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렇게 의미가 있지는 않다. 그렇다고 아예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미적이 좀 어렵게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원점수 기준으로 그래서 보게 되면은 확통 같은 경우는 대략 원점수가 92점으로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두 개 틀려야 1등급입니다. 4점짜리 두 개 틀려야. 근데 미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84나 85 정도를 보게 되는 거죠. 84나 85 정도를 보게 되니까 한 4개 정도 틀렸을 때 1등급 컷에 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하 같은 경우는 뭐 재고책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수학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표점도 그렇고 원점수도 그런데 저는 항상 보는 게 이 차이를 보거든요. 지금 요즘 입시의 화두가 뭐냐면 문이과 경계를 다 허물어 버렸잖아요. 허물어 버려서 확통, 사탐으로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탐구 같은 경우는 가산점 주는 학교들이 주요 대학에 많아요.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안 주는 경우도 많아요. 이따 제가 보여드릴 텐데. 근데 그러면 확통을 해서 아무리 만점을 받아봐야 이 아이를 잡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게 너무 벌어집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랬어요. 근데 이제 평가원의 목표는 항상 뭐냐면 수능에서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없애겠다가 평가원의 1차 목표긴 합니다. 그래서 매년 모의평가를 통해서 그거를 조정해보고 마지막에 수능에 대비를 시키는 거겠죠. 근데 이번 6평에서도 보게 되면 6점이나 차이가 났으니까 원점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꽤 차이가 어마무시하죠. 이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2등급 컷으로 가게 되면 확통 같은 경우는 대략 저희가 원점수 83으로 유출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근데 이제 미적 같은 경우는 대략 76점 정도를 2등급 컷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재 6평에서 보여주고 있는 현상인데, 이게 작년부터 쭉 국어의 표점이에요. 보시면 6평, 작년 6평, 9평, 수능, 다시 6평입니다. 그러면 작년 6평하고 비교해보면 확연히 보이시죠? 작년 6평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이번 게 쉬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9평으로 가게 되면 작년 9평이 되게 쉬웠어요. 국어가. 여기 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9평 보고 막 희망을 갖고 수능 갔다가 9평이 잘 나왔는데 왜 이러죠? 막 자신감 잃고 우르르. 그래서 수능에서 조절을 한 거죠. 조절을 해가지고 올해 다시 이제 6평을 낸 건데 이렇게 변화는 할 수 있는데 국어에서 꾸준한 규칙성이 보이는 게 뭘까요? 차이.
어떤 차이죠? 표준 차이. 그렇죠. 계속 3점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국어는 일관성이 있어요. 예, 국어는 이렇게 일관성이 있습니다. 일관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질문 한번 드리면, 수능에 이제 내가 원서를 쓸 때가 됐어요. 정시에서. 수능이 어려운 게 좋을까요? 쉬운 게 좋을까요? 어려운 게 아주 좋습니다. 어렵게 나오면 뭐 나만 어려운가요? 그렇죠? 그냥 순서대로 쭉 줄 세워가지고 원서 쓰면 됩니다. 근데 수능이 쉽게 나와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때는 큰일 납니다. 왜? 동점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때부터는 엄청난 눈치 작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뭐 어렵고 뭐 어려우면 저만 어려운 게 아닐까, 그거는 크게 보실 필요는 없고, 전 국어에서 주목하는 점은 그래도 화작과 언매를, 표준 차이를 더 벌어지진 않게 하고 있다. 얘네들이 노력하고 있는 건 계속 좁히려고 할 거다. 저거는. 작년에 화작이 살짝 좀 수능에서 아이들 평가가 까다로웠다. 익숙하지 않은 유형들이 나왔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보시면 되는 거고, 결국 난이도는 조절에 들어갈 거고, 이것도 이제 등급 컷으로 보게 되면 1등급, 2등급, 3등급 보게 되면 원점수를 보시면 화작 같은 경우 작년 6평에서는 대략 85에서 87점이 1등급 컷이었어요. 화작인데. 근데 이번 6평으로 오면 하나입니다. 하나 틀려드려요. 작년 9평이 얼마나 쉬웠냐면 100점이 1등급 컷이었습니다. 작년 9월 평가. 근데 언매 같은 경우는 현재 92에서 93 정도로 보고 있고, 이 당시 83에서 85니까 거의 뭐 10점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번 6평은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 6평을 보고 나서 언론사에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 처음으로 기사가 나온 게 뭐냐면,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작년 수능과 난이도는 비슷했다. 라는 얘기를 다 같이 쏟아냈어요. 근데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닌 게, 비교를 해보시면 가장 어디에 근접해 있죠? 그래도 여기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들이 나온 겁니다. 그럼 수학은 어떨까요? 수학은 작년 기조를 따라가고 있죠, 그렇죠? 작년 6평을 보면 145, 152, 151 엄청 어려웠습니다. 저거보다 올해 6평보다 훨씬 더 어려웠어요. 근데 9평으로 갔더니 떨어졌죠. 다시 수능에서 이 중간치 값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평가원에서 수학의 난이도 조절은 저는 이때가 제일 잘했다. 이때가. 여기서 조금만 올렸으면 되는데 좀 올렸더니 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때는 차이가 없어요. 확통 134, 미적 135, 기하 136, 유불리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평가원의 목표에 부합하는 건데, 그걸 제일 잘해낸 게 결국 9평이 아닐까 싶은 거죠. 탐구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는 2년 전 탐구가 가장 좋았습니다. 2년 전 탐구가 사탐이건 과탐이건 그냥 선택 과목이 유리 없이 비슷했어요. 대신 그때 2 과목이 깡패였을 거예요. 2 과목인데 함유도 거의 없으니까 그건.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번 6평 같은 경우는 확통은 92, 미정은 80, 85를 보고 있는데, 작년 6평으로 쑥 내려가 버리면 88 정도, 그 다음에 80에서 81 정도. 굉장히 어려웠던 얘기죠, 6평이. 그리고 이제 9평으로 가면 대략 93에서 94 정도의 원점수, 확통은. 근데 미적은 90에서 92 정도의 원점수. 이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때 난이도에서 틀려지니까 이런 흐름이구나 정도만 유의하시면 되고, 어차피 수능에서는 6평처럼 나오지는 않습니다. 6평과 그 다음에 9평을 통한 테스트를 통해서 마지막 수능 문제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참고 용도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죠. 어차피 6평이 그대로 안 나오지만 전국 단위로 보는 첫 번째 모의고사고요. 그 다음에 9평 보고 마지막 수능을 보러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모의고사라는 거의 의의는 뭐냐면 이 시험을 통해서 나의 약점과 보완할 부분을 체크해내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나오는 모의고사의 뭐 트렌드라든지 이런 점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그래서 시험 보고 나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저희 반에 애들 몇 명 있는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시험 보면 시험 본 당일날 바로 해야 될 일. 그게 뭐냐면 나는 뭐가 틀렸으니까는 뭐를 더 보완해야 돼. 뭐가 틀렸으니까는 뭐를 더 보완해.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시험지를 나중에 해설지 나와서 펼쳐보면 어느 파트에 어디가 출제됐다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오답률이 얼마에 다 나옵니다. 그건 나중에 봐도 내가 뭐가 부족한지 알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시험 본 당일날 벌어진 시행착오. 이것들을 챙겨야 됩니다. 아이들이 수능 끝나고 가장 많이 하는 말 뭔지 아세요?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제가 1년 내내 들어요. 너무 실수를 많이 했대. 이거 시험 보고 나서. 아니 실수하면 어떡하라고. 막 눈물을 흘려요. 막. 근데 그럼 그 아이가 그 실수를 다음 시험 가서 안 할까요? 또 합니다. 다음 시험 가서 안 할까요? 또 합니다. 그래서 첫날 시험을 보면서 복기를 해야 됩니다. 항상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복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시험 보는 중에 벌어진 아주 많은 종류의 다양한 시행착오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어떤 아이가 자기는 항상 엄매를 보면 모의고사 볼 때마다 다 맞아요. 다 맞았어요. 근데 평가를 딱 들어갔어요. 평가 시험으로 들어갔어요. 엄매 문제 하나가 까리까리해요. 얘가 이 문제를 놓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 놓지 못합니다. 이거 나 맞춰야 되는데 하고 자꾸 늘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시험이 망가지는 겁니다. 문학 공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딱 시험 보러 들어갔는데 이 문학 지문 내가 빠삭하게 아는 지문이에요. 그럼 아이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땡 잡았다. 무조건 다 맞춰야 돼. 근데 까리까리한 거죠. 갑자기 이게 두 지문이, 두 문제가 이거 내가 빠삭하게 아는 지문인데 걔가 그 지문을 버리고 갈 수 있을까요? 못 버립니다. 왜? 일단 지문의 양 자체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끝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거 언제 다 읽어? 이런 생각해요. 아예 지금 한 번 더 읽어서라도 문제를 풀어내자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모자라서 한 지문 정도 찍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온갖 종류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확한 기억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순간은 시험 당일로 끝입니다. 시험 당일이 지나버리면 왜곡되기 시작해요. 저희가 다 같이 그런 경험들이 있을 텐데 문제를 풀 때는 못 풀다가도 답지와 풀이를 보고 나면 내가 이거 다 알고 있는 건데 왜 생각이 안 났지? 이래버려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시험 본 날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치고 넘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문제풀이 시간을 잘 배분을 했는지, 마킹할 때 어떤 실수가 없었는지, 그 다음에 계속 실수하고 있는 유형이 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 시험을 보고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의고사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는 내가 시험장 가서 내 실력 이상으로 잘 보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시험장 가서 내가 가진 실력만큼 점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거. 이거죠. 아니 공부도 안 해놓고 실력도 없는데 어떻게 시험장 가서 그냥 그날 하늘의 운을 받은 전생에 나라를 10번 거해도 힘들걸요 그거?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실력을 쌓았으면 이거를 수능장 가서 그래도 내가 쌓은 실력만큼 노력한 만큼은 결과를 받아오는 게 목표죠. 노력하지 않은 걸 받는다는 거는 이거는 뭐 욕심, 과욕 이런 것도 아니죠. 이거는 뭐 그걸 이상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을 보고 나면 복기를 꼭 해야 된다. 그날의 과정을 쭉 해서 그거를 기록으로 남기는 게 좋습니다. 기록. 왜? 어느 정도까지? 한 달 뒤에 모의고사 보는 전날 내가 읽어봤을 때 한 달 전에 그날의 상황이 머릿속에 떠오를 때까지, 떠오를 정도로 자세하게, 그 정도로 해놔야 그 다음 시험에서 실수가 줄어들고 앞으로 수능까지 해야 될 일입니다. 모의고사 보고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수능 전날 그거를 차분히 읽고 들어가면 그래도 수능장에서 벌어질 실수의 경우의 수가 줄어든다는 거죠. 특히나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은 아이들의 긴장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날의 기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6평은 그렇게 활용을 좀 하셔야 됩니다. 분석지도는 여러 가지 예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죠. 아이들은 실수했어요 라고만 얘기하지만 그럼 어떻게 실수했느냐 떠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계산 실수했어요. 이번 시험은 계산 실수가 너무 많았다. 이래버리면 그 다음 달에 읽으면 기억이 날까요? 어떻게 계산 실수했는지? 기억 안 납니다.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계산 실수를 했는지.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문법에서 시간 많이 쓰고 질문 급하게 읽다가 첫 부분 놓치면 서두르니까 안 보이지. 눈 떴다 뭐하니? 아빠가. 그래, 맞는 얘기네요. 맞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본사에서 만든 거니까 제가 어떻게 수정을 못했어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이걸 읽었을 때 문법 어느 파트에서 뭘 어떻게 잘못 생각해가지고 내가 어떤 오답으로 갔는지 기억이 날까요? 안 납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예입니다. 그냥 쓰긴 썼는데 이거는 그렇게 훌륭한 예는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모이고 모여서 그럼 수능장에서 내가 마지막에 들어가기 전에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요거 이따 2부에서 무담률을 교무실장님이 해주실 테니까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올해 입시적 관점에서 봐야 될 거 제가 몇 개 말씀드리고 6평에 대한 분석을 좀 끝내고 좀 이따가 교무실장이 와가지고 이제 학습 쪽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올해 변수 중에 하나가 저거죠. 의대. 대부분 의대라고 상관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시면 이게 지금 매년 계속 뭔가가 꼬이고 있는 게 의대가 작년에 늘었죠. 그렇죠? 근데 올해 다시 원대 복귀한다고 합니다. 원대 복귀가 돼요. 그러면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그러면 작년에 늘은 거 빼고 재작년 기준하고 비슷해지겠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이 하세요. 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아주 맞는 얘기도 아닙니다. 매년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작년에 의대가 증원이 됐을 때 무슨 얘기들이 있었냐면 최상위권이잖아요. 어쨌든 의대가 메디컬이 거기서 그 정도가 늘어나면 도미노 현상으로 밑에 대학들도 효과를 보겠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입결이 떨어지겠네 그랬어요. 지금 이제 학교들이 입결이 발표가 나고 있는데 입결이 떨어졌을까요? 그 생각만큼 안 떨어졌습니다. 안 떨어졌어요. 생각만큼. 의대 입결은 대략 0.1% 정도 낮아졌어요. 0.1%도 큰 겁니다. 이거 0.1% 정도로 밑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그때 다른 과들이 그러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작년에 의대 증원보다 더 큰 이슈가 뭐였죠? 이건 저희 대부분이 상관이 있는 건데. 무전공. 그렇죠. 무전공입니다. 무전공. 자유전공, 무전공. 뭐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이 무전공이 작년에 생겨버렸잖아요. 그럼 이 무전공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입결을 올립니다. 얘가. 무전공은 입결을 올립니다. 왜? 무전공의 그 정원들이 어디서 생겨난 게 아니에요. 대학은 정원을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과에 있는 정원들을 싹 뽑아와요. 줄여와요.
줄여가지고 이 무전공의 정원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대학들은 무전공을 훨씬 좋아합니다. 작년에 겉으로 욕은 했지만 좋아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더 확장하고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더 확장을 시키는 학교는 나와도. 연대도 올해부터 또 신설이 됐으니까요. 이름 되게 붙이는 자유진리학부인가? 무슨 진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진리체인지 같은 거. 그러면 이게 왜 무전공의 입결을 높이냐면 이런 거죠. 제가 여기 설명에 들었던 분들은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연대 경영을 쓰는 아이가 있어요. 정시에서. 근데 연대 어문 계열을 쓰는 데 있어요. 쓰는 아이가 어떻게든 연대 붙어야 돼 그래가지고. 근데 연대 경영 써가지고 떨어진 아이 있죠. 예비 뭐 1번, 2번, 5번, 10번으로 떨어진 애들. 얘네들이 연대 어문 계열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최초으로 붙습니다. 걔네들이. 근데 이런 아이들을 다 모아놨잖아요. 자유전공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입결은 더 촘촘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대 옛날 같으면 어문 계열 써서 어떻게든 문 닫고 들어갈 수 있는 아이가 연대를 붙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입결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올해 입시는 뭐냐면 의대는 줄었는데 다시 원대 복귀했는데 자유전공이 섞였단 말이에요. 근데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여기 몇 개 학교만 갖고 왔는데 의대만 갖고 왔는데 일단 자 경북대, 울산대, 전남대, 성균관대가 있어요. 표상 보니까. 자 그럼 일단 이 세 개 대학과 이 성대의 차이는 뭐죠? 지역 인재가 없습니다. 성대는 없어요. 그래서 모집 인원을 보게 되면은 자 24년도에 성대 40명, 110명으로 갔다가 다시 40명 원대 복귀하죠. 그렇죠? 전남대 125명에서 늘었다가 다시 124명 똑같이 오죠. 39에서 39로 105에서 107로 거의 똑같이 돌아옵니다. 돌아왔어요. 인원상으로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어디로 돌아왔냐 이겁니다. 성대 같은 경우는 30명을 뽑았어요. 수시에서. 이제 25명으로 줄었죠. 근데 정시는 늘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가기 되게 어려운 거 아시죠? 인서 의대입니다. 대부분 의대들 지방에 많아요. 보세요. 작년에 늘리라고 했더니 대부분의 지방대학들이 어떻게 늘렸냐면 지역 인재를 빵빵 늘려버렸어요. 이건 저희가 쓸 수 없는 전형입니다. 그 지역 아이들만 쓰는 거죠. 그럼 원대 복귀를 했을 때 지역 인재를 다시 빼와야 되잖아요. 근데 과연 빼왔나 보니까 보세요. 전남대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됐죠? 15명을 일반으로 뽑던 게 13명으로 19명이 15명으로 그렇죠? 더 위로 볼까요? 울산대 보실까요? 14명이 10명으로 10명이 6명으로 경북대 보실래요? 32명이 33명 비슷하죠? 수시는 정시 22명이 10명으로 그러니까 지역 인재를 줄인 게 아니에요. 줄이긴 줄였는데 그래도 지역 인재의 비중이 높은 상태로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4년도 입결을 활용을 하는 건 좋으나 이 변화된 상황을 보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지원 대학의 인원 변화를 꼭 확인해 보시고 또 환경의 변화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최상위권 모집 단위가 인원이 축소되면 일반 모집 단위가 과연 상승될까? 아니었습니다. 왜? 25학년도에 의대 증원도 있었지만 이놈의 무전공이라는 게 같이 들어오게 되면서 얘기가 복잡해지게 된 거죠. 나는 24년도에 입결을 활용하는 건 좋으나 조건을 꼭 따져보고 활용을 하셔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가 신설이 되면 정원이 그만큼 플러스로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딴 데서 빼온단 말이에요. 올해 연대가 진리자유학부라고 진리자유학부입니다. 이거를 신설을 해버렸어요. 한 260명 뽑아요. 여기서 뽑으면 보세요. 전기전자공학부가 172, 177다 갑자기 올해 130% 줄어듭니다. 신소재가 93, 95로 가다가 79로 팍 줄어들죠. 정외과 10명 줄어들었고요. 경영 보세요. 거의 50명 이상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별 전공으로 개별적으로 뽑는 과들에서 인원을 줄여가지고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환경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24년 입교해서 나 됐으니까 이거 되겠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첨단 분야 이 아이들을 계속적으로 증원시킵니다. 이거는 정원보다 더 증원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원 외 플러스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서 상위 15개 대학만 봐도 물론 이과긴 하지만 381병이 증가하는 거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 기존에 있는 과에서 증원을 시킨 케이스, 서울대 같은 경우는 컴공이 꽤 많이 늘렸죠. 21명. 그 다음에 산업공학 9명을 늘렸습니다. 한양대도 꽤 많이 늘렸고요. 그 다음에 시립대도, 그 다음에 동국대도. 그 다음에 여기는 신설입니다. 신설. 연대에는 이제 모빌리티 시스템 25명짜리가 신설이 됐고요. 어떤 전형으로 뽑을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가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성대 같은 경우 바이오 신약 33명, 배터리 학과가 신설이 됩니다. 요거는 삼성 SD하고 계약학과입니다. 취업이 돼요. 여기 30명이 되고 중대, 그 다음에 동국대 이런 식으로 늘려놨어요. 이건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얘네들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얘네 때문에 같은 대학의 다른 과들의 라인이 어떻게 될까? 애들이 어느 쪽으로 지원을 좀 많이 할까?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 중에서 나중에 원서 쓸 때 이런 것도 좀 고려를 지켜보셔야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유전공으로 이렇게 늘려놨는데 그러면 이제 요 자전을 쓸 때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무작정 총원을 보시면 안 되고 이 두 개 과를 보니까 이제 본서에서 비교한 것 같은데 연구소에서 연대가 올해 신설이 됐죠. 그 다음에 요 한양대 인터칼리지는 작년이죠.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무전공입니다. 자전인데 인원수를 비슷하게 뽑아요. 총 인원으로 보게 되면 총 인원은 그런데 전형별로 나눠보면 얘기가 틀려져요. 두 자전은. 연대 같은 경우는 교과, 종합, 논술, 수능으로 봤을 때 연대는 일단 수능으로 꽤 많이 뽑습니다. 전체 인원을. 한양대는 수능으로 꽤 많이 뽑질 않아요. 올해 보시게 되면. 근데 또 연대 같은 경우는 인문, 자연을 나눠서 뽑아요. 수시에서는. 그러니까 인문계 애들끼리 경쟁하는 거고 자연계 애들끼리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한양대 같은 경우는 교과는 같이 합쳐놨어요. 문과랑 이과를. 그러면 이거는 누가 유리할까요? 이과들이 유리하죠. 내신에서 상당 부분을 잡고 있는 애들이 이과 애들이잖아요. 네. 근데 종합하고 논술은 나눠놨습니다. 인문, 자연을. 근데 이제 정시에서 뽑을 때 연대 같은 경우는 나눠서 뽑는데 여기는 한꺼번에 뽑습니다. 문이과 애들.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 저 인원만 보시면 안 되고 나한테 유리한 전형이 뭘까를 확인해 보시고 원서를 쓰는 게 좋다는 거죠. 나중에 원서를 쓸 때는. 그 다음에 요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원서 쓸 때 뭐냐면 이 무전공은 유형 1하고 유형 2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유형 1은 전체 대학 자전이에요. 유형 2는 단과대학 자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유형 1은 아무 과나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내가 문과로 들어갔어도 이과로도 지원이 가능하고 웬만하면 다 돼요. 근데 유형 2는 그 단과대 안에서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무전공 두 가지 형태인데 근데 더 들어가서 보셔야 되는 게 같은 단과대라도 선택이 안 되는 과들이 있고요. 전체 자전이라도 선택이 안 되는 과들이 있습니다. 그게 원래 원칙은 그거였어요. 1학년 때부터 전공이 시작되는 과는 지원이 안 된다였어요. 왜냐면 이런 게 자전한 아이들은 안 되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더 늘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늘어나고 있냐면 여기 서울과기대 보시면 작년입니다. 유형원 전체 자전이죠. 들어가면 앞에 있는 4개 과는 대상학과가 아닙니다. 자전으로 들어가도 안 됐어요. 근데 올해 거 보시면 그 4개 과에다 뭐가 늘어났죠? 컴공, 환경공, 정보통신융합. 얘네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가 틀린 거예요. 들어가는 아이들 선택할 수 있는 게. 이거 모르고 자전 들어가는 아이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가서 저 이거 할래요 했는데 그건 안 돼. 그래요? 그리고 그런 경우들 많아요. 그러니까 자전 원서 쓰시기 전에 그 부분은 확실히 쓴다고 하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죠. 지금 아이들이 사탐론 많이 하죠. 저희 학원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고민들이 머릿속에 많을 거예요. 아주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경희대 같은 경우가 변표 쓰고 나서 순수하게 4점을 줍니다. 과목에다 가산점을. 그러면 이 아이 같은 경우가 3, 2, 2, 2, 2 생지예요. 그래서 백분위 보면 2등급이긴 하지만 좀 높은 2등급이죠. 그래서 대학별 환산 점수 돌렸더니 이 아이가 560.02가 나옵니다. 이거는 저 4점을 포함시킨 겁니다. 그럼 합격이에요. 그리고 원점수로 생명을 44, 지구를 42를 받았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아이가 국수형 동일하고요. 하나를 생명을 3운으로 갈아탄 거죠. 근데 3운이 1등급 나왔어요. 근데 100분위가 100이 아니라 99죠. 그러면 559.51 얘한테 집니다. 쟤는 48점을 받았어요. 3운을. 근데 똑같이 3운인데 얘는 100분위가 100이죠. 만점 받은 거죠. 얘는 50점 받은 아이입니다. 그랬더니 얘는 560.61로 얘를 이깁니다. 이런 차이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탐구 가산점을 이렇게 주고 있어요. 탐구는 거의 대부분이 가산점을 줘요. 수학은 빈자리가 많지만 탐구는 가산점들을 많이 줍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 아까 4점, 원점수 4점을 주는 거예요. 저 굉장히 높은 겁니다. 4점은 많이 주는 겁니다. 3% 정도가 많이 3% 정도가 대략 20개에서 한 문제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문제에서 1.5점 차이, 3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 4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 100분위에 3%를 주는 건 좀 큽니다. 4, 5점 정도는 될 겁니다. 100분위에 주는 거. 그리고 가장 낮은 데가 대략 다 3%는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거를 두 과목을 다 하게 되면 두 과목에 같이 3%씩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만 3%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탐으로 하나를 가느냐 두 개를 가느냐는 또 다른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최종 탐구를 결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솔직히 화학은 저도 물음표입니다. 화학은 저도 물음표라서 애들 하도 줄고 있어서 올해 또 몇 명이나 응시할지 모르겠어요. 화학은 돈 주는 만큼 좀 어렵게 나오긴 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건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저희 반 애들한테 해준 얘기는 뭐냐면 너가 메디칼 갈 거면 무조건 과탐 할 수밖에 없다. 메디칼은 다 과탐이에요. 대부분이. 아닌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뭐 서성한 정도 이상 정도를 가려고 하면 그러면 내가 탐구에서 목표로 하는 등급이 못 받아도 저는 2등급은 나와야 된다. 평균 2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평균 2가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네가 사탐을 했다. 네 생각대로 만점 받으면 모르겠으나 만점 받아도 모르겠으나 거기서 한 개 내지 두 개 틀려버리면 이미 경쟁할 자격을 좀 많이 잃어버린다 라는 거죠. 근데 내 목표가 현실적으로 인하대나 인천대, 국민대, 솔직히 이 정도면 된다 라고 하면 거기서 요구하는 과탐의 등급은 대략 3등급 정도잖아요. 4등급도 앞에가 괜찮은 들어갈 수 있고 높은 4등급이면 그럴 경우 내가 사탐으로 해가지고 2등급 이상을 받아낼 수 있다면 그건 괜찮은 선택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처한 상황과 지금 내 처한 받을 수 있는 점수를 냉정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마지막 결정은 본인이 해야 됩니다. 이건 담임한테 해달라고 해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안 되면 그 감당을 어떻게 되죠? 아무도 할 수 없잖아요. 선택 문제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지금 현재 상황이 준비되어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대부분 저희 학부모님들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수시 지원은 이제 6평 보고 나서 7월 8월 동안 7월까지는
바뀐 전형들이나 이런 걸 선생님들이 분석을 하시고요. 자료를 공유하고 그다음 아이들 생기부 분석을 하고 8월 달에 학종 교과부터 먼저 상담을 시작해서 논술까지 해서 지금 현재 6평보고 모의고사 추이로 정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하지 정도를 판단을 하실 거예요. 6평 상담을 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수시 원서를 어떻게 쓸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어차피 6평 갖고 원서 쓰는 것도 아니고 9평 갖고 원서 쓰는 것도 아니지만 마지막엔 정시 지원하기 전에 9월 평가원이 중요한 이유는 수능 전에 어떻게 되죠? 보는 마지막 전국 단위 시험이고요. 9월 3일에 모평을 보는데 수시 원서는 언제부터 하죠? 9월 8일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놨다가 평가원을 보고 나서 9월 평가원을 보고 나서 최종 6장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9월 평가원 기준으로 정시 지원 가능한 학교에 1장 내지 2장 정도를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1개 내지 2개 정도를 보험으로 쓰게 됩니다. 대신 버릴 수 있는 거죠. 뭐 면접이 수능 이후에 있는 거 아니면은 뭐 논술인데 수능 이후에 논술 보는 거 이런 식으로 쓰게 되고 나머지 3, 4장 정도는 상이하고로 하나씩 높여서 쓰게 될 겁니다.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건 뭐냐면 9월 평가원 보고 쓰게 되고 수능 다음 날 수능 끝났다고 여기 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만 대화 얘기했지만 수능 다음 날 아침에 학원에 8시부터 나와야 됩니다. 술 먹으면 안 됩니다. 왜? 나와서 6장 쓴 거 중에 담임선생님이 정해준단 말이죠. 여기는 가, 여기는 가지 마, 여기는 가, 여기 가지 마 정해주면 가라는 것만 가서 보고 오면 됩니다. 가라는 것만. 왜? 가지 말라는 건 이미 네가 여기 가면 납치되는 거야. 이런 거죠. 근데 가라는 건 네 성적으로 가기 힘들어 여기. 빨리 가서 로또 긁고 가. 이건 로또예요. 내 성적으로 갈 수 없는 거지만 재수저도 붙으면 정말 땡큐잖아요. 그렇죠? 붙으면 좋은 거고 안 되면 그 성적표 가지고 다시 정시 상담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고요. 1부는 제가 이제 여기서 마치고 2부는 저희 교무실장님이 들어와서 과목별로 과목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주시고 끝낼 겁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